11월 3일 금요일 상암동 클래스 시작합니다. 네, 지금 서울을 비롯해서 비 오는 곳이 있습니다. 오후까지 중부와 호남에 비가 내리고요. 내일은 전국으로 확대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 비는 월요일까지 길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특히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꽤 많은 비가 올 걸로 보이는데요. 바람이 문제입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태풍 못지않은 거센 바람이 불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이 시설물들 미리 점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날씨가 초여름 같았어요. 굉장히 낮엔 더웠는데 주말 비가 그치고 나면 다음 주 아침 기온이 5도 안팎으로 부쩍 쌀쌀해지고요. 초겨울 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주말에 강한 바람과 비,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추위 시작, 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국내외 시사, 경제 소식, 또 여행 정보, 그리고 상품이 걸린 깜짝 퀴즈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상클 끝까지 함께 하시죠. 네. 네, 생방송 상암동 클래스 유튜브 JTBC 뉴스 채널이나 네이버 뉴스 페이지에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김태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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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요일이에요. 좀 기분이 좋아 보이는데 네. 오늘도 꼭 알아야 할 소식들 알기 쉽게 전해드린 도시락 이슈 이재승 기자, 오늘 첫 번째 이슈 뭘까요? 자, 오늘 첫 번째는요. 돌연 휴업 외입니다. 자, 대전의 유명 아기 전문 사진관이 갑자기 휴업을 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회원 수만 2만여 명인데 계약금만 받고 촬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갑자기 휴업을 알렸습니다. 오. 자, 이 사진관은 지난 1일에 긴급 공지를 올렸습니다. 경영난과 모든 직원들의 퇴사로 촬영이 불가능하다며 임시 휴업한다고 알린 건데요. 자, 걱정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환불은 당장 경제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양해를 구했습니다. 또 이런 게 이른바 먹튀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원 수만 2만여 명이면 굉장히 유명한 아기 전문 사진관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아기 뭐 100일, 돌같이 이제 그때그때 차례차례 찍어야 되는 그 시기가 그렇죠. 있으니까 예약을 미리미리 해놓고 하는 건데 예약을 해놨던 그 부모님들, 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당혹스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피해자들은 이제 이 업체가 10년 넘게 운영한 유명한 스튜디오로 이 대전에서 열렸던 여러 베이비 페어에 입점해서 믿고 계약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온라인에서는 지난달부터 업체 측과 연락이 잘 닿지 않았고 촬영 당일 일정을 취소하는 일이 잦았다. 또 사진을 받지 못해서 전화를 했는데 연락 두절이라는 유형의 항의글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찍으려고 예약을 한 사람들도 물론 피해를 보지만 이미 촬영을 다 했는데 사진을, 그 결과물 사진을 아직 받지 못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피해 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네, 피해자들은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대응에 나섰는데 이 카톡방에만 500여 명이 있고 또 피해 금액은 5억에서 6억 원 정도로 추산이 됩니다. 피해자 대부분은 이 만삭과 또 100일 돌 촬영까지 패키지로 계약을 하고요. 업체에 선금을 줬는데 계약금은 인당 8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다양합니다. 네. 한 피해자는 아이 성장 과정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서 일부러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미리 촬영 계약을 해둔 건데 이렇게 돼버려서 그야말로 참담한 심경이라고 털어놨습니다. 예. 와, 회원 수만 2만여 명, 아주 인지도가 높고 회원 수도 네. 참 많은 그런 사진관인데 왜 이렇게 된 걸까요? 네, 앞서 그 공지글에서 봤듯이 직원 전체가 퇴사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휴업이 아니라 폐업 아니냐 이런 추정도 가능합니다. 피해자들의 고소장이 경찰에 개인적으로 속속 접수되고 있어서 경찰 조사가 이뤄지면 휴업 배경도 구체적으로 밝혀질 걸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사진관은 직원들의 임금과 또 협력업체 그 대금 지급이 밀려 있고요. 공과금도 내지 않아서 수도, 전기 등이 끊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18일에는 스튜디오를 매물로 내놓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업체 측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겠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긴 했죠. 네, 업체 측과 직접 통화나 접촉은 안 되지만 이 업체가 온라인 카페에 추가 공지글을 올렸는데요. 네. 기존 촬영이 완료된 고객들은 문제없이 받아볼 수 있게 하고 촬영이 남은 고객은 다른 스튜디오에
촬영 이관을 해서 계약 사항이 지켜지도록 하겠다라면서 사태 해결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네, 뭐 비슷한 사례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피해를 줄이려면 할인 혜택을 무조건 선택하기보다는 네. 좀 단기 계약 위주로 네. 선택을 하고 또 신용카드 경우에는 할부로 결제를 했을 때 이제 업체가 폐업을 하면 할부금 지급을 중지해가지고 네. 그나마 좀 남아있는 금액은 내지 않아도 되니까 네. 좀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해요. 근데 업체에서 보통 한꺼번에 현금 결제하면 그러니까요. 혜택 많이 준다고 그렇죠. 하니까. 할인을 많이 해주죠. 50일, 100일, 돌까지 그리고 둘째까지 함께 하시면 뭐 쌉니다. 이렇게 네, 되잖아요. 보통 뭐 패키지 이렇게 네. 하면서 현혹을 하니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네. 좀 주의를 해주세요. 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해도 너무해입니다. 자, 이번엔 온라인 쇼핑에서 겪은 황당한 일입니다. 예. 잘 보시고 우리 상클 가족들 이런 피해 안 당하셨으면 오. 좋겠습니다. 뭔가요? 자, 네이버 스토어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사이트인데요. 자, 아래쪽 보면은 저렇게 선명하게 직접 배송 8,800원이라고 써 있습니다. 네. 자, 이걸 보면 다들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택배 업체를 안 끼고 그러니까 네. 이 가구 업체가 직접 네. 배송해 준다. 그리고 그 돈이 뭐 8,800원이다. 뭐 이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네. 보통 어떻게 보세요? 그렇게 생각이 되죠. 아, 네. 뭐 가구를 배달한다고 했는데 가구 배송비가 8,800원 정도면 뭐 가구 배송인데 그 정도면 아, 그렇죠. 싼 게 아닌가 부피도 저는 클수 있으니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제품을 받은 소비자는 아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이 배송 기사가 8만 원을 추가로 요구한 건데요. 자,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이 김모 씨는 거실장 세트를 주문했는데 배송비가 추가되는 상품이었습니다. 억울한 건 이 사이트를 보면 자, 직접 배송 8,800원이라고 써 있지만 약 40쪽 분량으로 아래쪽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배송비 관련 정보를 제일 끝에 표기해 놓은 건데요. 결국 배송비를 8,800원으로 생각했다가 8만 원을 추가로 내야 했던 상황입니다. 아니 그 40쪽에 달하는 것도 지금 되게 당혹스러운데 또 숨겨져 있었다고 하니까 뭐 네. 숨은 그림 찾기도 아니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 참 난감할 것 같은데요. 뭐 정말 모르면은 당한다고 이게 배송비 폭탄을 지금 맞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이 보통 우리가 또 스마트폰으로 쇼핑을 많이 하잖아요. 네. 저도 오늘 아침에 이제 한번 찾아봤거든요. 자, 저렇게 찾아보니까 배송비는 8,000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배송비가 표시가 저기 나와 있는데 화면을 한참을 아래로 내려야 됩니다. 내리고 나면 제일 마지막 부분으로 가야만 배송비 관련 안내문이 저렇게 숙지하세요라고 써 있는 문구가 나오거든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분이 뭐냐면 아예 처음에 배송비 8,000원이라는 문구 자체가 없었으면 어땠을까? 그게 있으니까 배송비 8,000원만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그렇게 8,000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제로 보면 계속해서 아래로 내려갔을 때 추가로 배송비 안내문이 또 나와 있는 거고요. 또 이 밖에도 옵션에 따라서 가격이 높아지는 경우는 온라인 쇼핑에선 당연한 게 됐는데 이렇게 구매 가격을 은폐하거나 축소해서 표기하는 경우가 참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법적 제재는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 이 관련 법규가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빨리 감기로 돌렸는데도 한참을 스크롤 내려야 그 끝에 근데 배송비 관련해서는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알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배송비는 가격이잖아요. 가격에 그렇죠. 돈을 내는 돈에 관한 정보니까 가격 옆에 떡하니 잘 붙어 있어야죠. 이게 네이버 아까 스마트 스토어인가요? 거기라고 했는데 이제 사업자들이 거기에 장소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사업자들도 문제지만 네이버나 이런 플랫폼 사업자들도 이런 환경을 좀 보기 좋게 정보가 좋게 표시되도록 좀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생각이 드네요. 8,800원이었는데 네. 밑에 8만 원이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냥 8,800원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기가 되게 쉬운 그러니까 저는 숫자예요. 그래서 아예 직접 배송이든 배송비든 해서 8,000원, 8,800원 이런 말이 아예 없어야 된다고 봐요. 네. 차라리 그럴 거면 세부 배송 비용은 안내에 따라서 내주시면 됩니다. 이런 차라리 표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예. 배송비라고 해서 8,000원 써 있었는데 한참 내려보니까 또 추가 안내문이 나오고 이러면 네. 좀 안 아무튼 되겠죠. 보기 좋게 소비자가 누구나 보기 좋게 정보를 표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네, 다음은요. 알고 보니 60억짜리입니다. 자, 유럽에선 아프리카 가면을 둘러싸고 소송전이 벌어졌는데요. 21만 원에 판 가면이 경매에서 60억 원에 낙찰됐기 때문입니다. 자, 보시면 19세기 중앙아프리카 국가 가봉의 팡족이 나무로 만든 가면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12개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 형태가 매우 독특해서 과거 피카소와 모딜리아니 등 거장 화가들에게도 영감을 줬던 것으로 전해졌고요. 한 전문가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림보다 더 희귀하다라고 주장하기까지 했습니다. 저는 뭔가 되게 신비스러우면서도 네. 네. 뭔가 선해 보여서 네. 마음이 편안해지기도 하고요. 그러네요. 네. 저도 좀 왠지 보고 있으면 마음이 좀 숙연해지고 좀 들떴던 마음도 좀 가라앉은 그런 예, 느낌도 예. 좀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가면의 소유권을 두고는 굉장히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현지 시간 1일 영국 가디언과 인디펜던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남부 가르주에 사는 80대 부부는 별장 다락방을 정리하다가 먼지를 뒤집어 쓴 오래된 가면을 발견했습니다. 네. 부부는 이 가면을 포함해서 몇 가지 물건을 중고품 상인에게 팔았는데 가격은 150유로, 우리나라 돈으로 약 21만 원에 팔았습니다. 자, 영화 같은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21만 원에 팔았어요. 근데 이 가면이 프랑스에서 경매로 넘어가면서 경매 낙찰된 게 420만 유로. 이게 우리 그렇죠. 돈으로 60억 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21만 원에 판 게 60억 원이 됐다. 이게 몇 배 차이죠? 그러니까 좀 셀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이 가면 20세기 초 식민지 시대 아프리카에서 총독이었던 이 할아버지 남편의 또 할아버지가 가져온 물건이었습니다. 부부는 진가를 알았다면 21만 원에 팔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중고품 상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 치열한 공방이 이루어졌을 것 같은데 네. 다음 달에 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다고 해요. 네. 변수가 생겼다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소송 전원에서는 이 아프리카 가봉 정부가 뛰어든 겁니다. 식민지 시대에 도난당한 물건이니까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자, 가봉 정부는 반환과 관련한 별도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민사소송의 판결을 연기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정리하면 80대 부부는 헐값에 판 가면을 다시 돌려달라고 했고 중고 상인은 내가 이걸 살 때까지도 그 가치를 몰랐다. 경매에서 이렇게 많이 나온 거다라고 네. 주장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가봉 정부까지 나서서 소유권을 주장하고 있는 거네요. 네, 현재로서는 이제 가봉 정부로 좀 돌아갈 가능성은 높지는 않습니다. 자, 프랑스 매체 RFI는 프랑스와 다른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약탈한 문화재를 반환하라는 압력이 세지고 있는데 네. 실제 반환된 문화재 대부분이 공공 소장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개인이 소장한 경우에 불법 취득이 입증되지 않는 한 반환을 강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보도에 따르면 약탈한 문화재라고 해도 이게 공공이 소장하고 있는지 아니면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지에 따라서 판단이 좀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우리나라에 약간 비슷한 사례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지금 이 시각 모바일에서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소식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김태현 기자 전해주세요. 네,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입니다. 지금 이 시각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소식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거스름 또는 팁 자영업자 요구 논란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요즘 사람들 정이 너무 없네요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입니다.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밝혔는데요, 글쓴이가. 최근 배달을 갔는데 손님이 카드 결제에서 현금 결제로 바꾸겠다고 했답니다. 네. 그런데 손님한테 줄 거스름돈이 모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손님한테 팁이라고 생각하고 거스름돈을 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님한테 거슬러 줄 돈이 없으니까 그 가게 주인이 팁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그냥 주시면 안 돼요라고 한 상황이다. 글쎄요. 손님 반응이 어땠나요? 네, 손님 반응은요. 이 말을 듣고는 글쓴이 말로는 난리를 피웠다고 합니다. 예. 또 손님이 계좌이체를 해주겠다고도 했대요. 예. 그런데 이 글쓴이 요즘 누가 계좌번호를 외우고 다니냐라면서 불만을 늘어놨습니다. 고작 몇천 원으로 구질구질하게 구는 모습이 짜증난다면서 앞으로 이 손님은 거절하겠다라고도 설명했습니다. 근데 글쓰니까 이 자영업자가 지금 손님한테 당당하게 거스름돈이 없으니까 팁이라고 생각하고 달라! 이렇게 한 거면 사실 손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 팁이랑 굉장히 애매한 부분이 있고요. 또 손님이 그러니까 계좌이체를 해주겠다라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배달된 기사 또 자영업자 판매 입장에서는 계좌번호 정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거스름돈이 적은 돈이라고 해도 손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황스러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예. 네, 맞습니다. 어떻게 가요갱 또 거는 어떤 여러 가지로 입장이신지 근데 궁금합니다. 한편으로는 있을 수 있죠. 손님이 카드 결제를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배달 오니까 저 현금으로 바꿀게요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현금 안 갖고 다닐 수 있으니까 좀 기분이 언짢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누리꾼들의 입장 어떻습니까? 근데 누리꾼들 대체로 손님 편에선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이 누리꾼들은 당당하게 거스름돈을 팁으로 달라고 한 건 기분 나쁠 듯. 카드 리더기와 현금 모두 가지고 다는 건 어때요?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계좌번호를 좀 외우고 다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다음 소식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한국 넷플릭스도 따로 살면 5,000원 추가입니다. 앞으로 넷플릭스 한국 구독자들도 한 집에 살지 않는 사람과 계정을 공유할 경우 추가 요금을 내야 합니다. 넷플릭스는 어제 이 같은 내용의 방침을 공지했는데요. 한국 넷플릭스 구독자도 같은 집에 살고 있지 않는 이용자와 계정을 공유할 경우에는 계정 공유자 1인당 매달 5,000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는 겁니다. 법적으로 가족이라고 해도 같은 집에 살지 않으면 추가금을 내야 하고요. 이게 이미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서 넷플릭스의 계정 공유 유료화 정책으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한국에도 이게 도입이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넷플릭스는 인터넷 IP 주소, 계정 활동 등의 정보를 토대로 계정 주인이랑 계정 공유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는 게 맞는지 살펴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넷플릭스가 회원수를 늘리고 수익을 더 내보겠다는 걸로 보이는 거죠. 넷플릭스가 몇 년 전만 해도요, 이게 뭐 비밀번호를 공유하는 건 사랑이라면서 계정 공유를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듯한 홍보도 하기도 장려하는 했거든요. 거죠. 근데 이게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니까 좀 아쉽다 이런 평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네, 넷플릭스가 OTT 시장을 장악한 뒤에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다른 OTT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면서 위기의식을 느낀 거다라는 평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누리꾼들은요. 돈 또 고른 넷플릭스 해지 신청한다. 양질의 콘텐츠 개발을 위한 거라면 점점점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광크리 뉴스는 여러분들의 사연과 소식을 기다립니다. 지금 옆으로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그리고 카톡 제보 채널로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상크리 뽑은 광크리 뉴스였습니다. 네, 아직 뉴스가 고프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준비됐습니다. 놓칠 수 없는 정치 뉴스, 한 주의 정치권 주요 장면 알기 쉽게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박유미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박 기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정치권에서 제기된 음모론 관련 소식인데 이게 지난주에 이슈가 있었잖아요.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되느냐 마냐 뭐 이런 거였는데 그거 관련해서 또 이야기가 이렇게 솔솔 나왔죠. 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참패한 국민의힘 지도부가 내년 총선을 대비해서 꺼낸 카드죠. 경기 김포시를 서울로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데 민주당 일각에서 역술인 천공이 배후에 있는 거 아니냐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네. 당 지도부인 최고위원회에서 나온 주장인데 회의에서 이 역술인의 발언 영상까지 들었습니다. 함께 보시죠.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는 설마 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들어보시죠. 수도 서울이요. 수도 서울이 경기도하고 서울하고는 하나예요. 두 개가 아니니까. 수도 서울이 되려고 그러면 이게 통합이 돼야 돼요.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죠? 모두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네, 박찬대 최고위원은 우연이길 바란다고 했지만 여당을 견제하기 위해 배후설을 꺼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요. 일부 민주당 의원들도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총선 전략마저 천공지령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공개적으로 거론을 했습니다. 여의도는 워낙 뭐 각종 루머나 소위 카더라가 많은 곳이긴 하고 또 총선을 앞두고 있으니까 뭐 이런 발언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최고위원회 석상에서 역술인의 영상이 재생됐다라는 게 글쎄요. 그리고 또 현재까지는 천공 연관성에 대한 근거가 좀 나온 게 또 별도로 없기 때문에 국민들이 어떻게 바라볼지는 궁금합니다. 아무튼 여당은 반발하고 있는 거죠? 네, 여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전 대표조차 모처럼 당과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네. 이 발언도 들어보시죠. 네. 야당 몇몇 인사들은 역술인 배후설까지 제기하는데 모처럼 여야가 정책 경쟁을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질 낮은 루머 논쟁으로 낭비할 생각인지 안타까울 뿐이며
업무로는 민주당 사유구조의 뿌리 깊은 내적 특성인지 중요한 사안이 나올 때마다 튀어나와 근데 저분이 영상이 13,000개가 이렇게 되는데 저분도 그냥 13,000개 영상 정도면은 뭐든 걸림. 근데 역술인 이 전공 이분 참 대선 때부터 너무 자주 등장하는 느낌인데 이제는 좀 정치 영역에서는 안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자, 좀 어떻게 하면 이 정책을 효과적으로 운용할지 또 올바른 정책 경쟁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장면은 뭔가요? 네, 이번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로 가보겠습니다.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국정감사가 열렸는데요. 잼버리 부실 논란으로 사의를 밝혔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이 석 달 만에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지난 8월에 잼버리 관련해서 여가위 현안 질의 당시 김 장관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을 두고 시작부터 여야가 날카롭게 맞붙었습니다. 네. 분위기가 좀 시끌시끌했는데요. 영상 보시죠. 네. 장관 어디 계셔요? 얼굴 보려고요. 얼굴 보고 왜 보고 오셨는데 사람이 안 들어와요. 보고 말씀드려요. 이러지 마십시오. 국민들 앞에 잼버리 파행을 비롯한 본인의 무능과 업무 방기, 노쇼와 그 도망 사태에 대해서 고개 숙여 사과를 해야 합니다. 민주당 어떻게 했습니까? 국회 본청 화장실까지 여가부 대변인을 쫓아가 끌어내면서 여가부 장관 데려오라고 윽박 지르는 등 못볼 광경을 연출하지 않았습니까? 예, 장관님 발언하십시오. 잠시 마세요. 그만할 자격이 되냐고요. 그것을 도망이라든가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저는 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그날 있었던 사건은 일종의 폭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가 여가부 폐지를 공약으로 걸고 그 작업을 김현숙 장관에게 맡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김행 후보자가 낙마를 하면서 아직 계속 장관직을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새만금 잼버리 운영 부실 논란 그리고 영상에서 보신 지난 8월이죠. 장관 노쇼 김 장관이 회의에 안 나타난 이때 사태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김행 장관이 각종 이제 구설수 끝에 낙마한 것까지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상당히 좀 격앙돼 있는 것 같이 보여요. 네, 거기다 어제 회의에서는 이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오간 발언도 좀 과격하다 이런 논란이 좀 있었어요. 거의 말싸움 수준이었다는 말도 나와요. 네, 질의가 시작된 후에도 책임을 실무자에 떠넘기는 듯한 김 장관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민주당은 장관의 무능을 성토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허위에 가까운 부실 보고를 조직위 사무국부터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무총장이 모든 게 다 완료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관의 무능 때문에 50억이라는 돈이 펑크가 난 거고 의원님이 무능하다고 하는 말씀에 전 동의할 수 없고 무능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능하지 않다고 하는 무능해. 국민들이 다 알아. 반말하지 마세요. 김현숙 장관도 이미 뭐 사의를 표명한 상태라서 그런 건지 의원의 지적에 좀 만만치 않게 맞서는 모습이에요. 네, 이제 내년도 예산심사도 본격 시작이 되는데 이런 분위기에서 국회 여가위 예산심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주목한 장면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지금 시각 10시 23분입니다. 저 같은 경알못, 경제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을 위한 당장 내 돈이 되는 정보 머니클래스. 오늘은 이주찬 기자가 직접 현장을 발로 뛰어서 취재한 생활 정보를 다루는 발품 경제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머니클래스의 남자 머클람 이주찬 기자. 네. 이번 주는 또 어디를 다녀오셨습니까? 네, 이번 주는 복합 문화공간을 다녀왔습니다. 서울 도심 한복판에도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경기도 이천에도 있는 곳입니다. 산책도 즐기고 미술품 관람도 하고 수족관 관람도 있고 또 작은 박물관도 있어요. 이런 곳에서 가볍게 들러서 편안하게 여유를 만끽할 수 있는 곳인데 중요한 건 무료입니다. 그리고 제목도 지금 모든 게 공짜인 이곳은이라고 나왔는데 무료라면 이거 어디서 운영하길래 무료입니까?
네, 이런 공간을 무료로 운영하는 주체가 바로 기업인데요. 기업의 ESG 경영이라고 하죠. 기업이 수익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사회 이익이 되도록 행동하는 일종의 책임 경영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데 기업 임직원들의 이제 봉사활동이라든지 지금 앞으로 소개해드릴 것처럼 문화공간 이런 것들을 저렴하거나 무료로 즐길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이 일종의 ESG 경영 사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뭐 임직원이나 소비자가 아니라 일반 시민들한테 다 그렇죠. 공개한다는 거잖아요. 기업의 ESG. 이익을 환원한다는 그런 포괄적인 측면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럼 어디를 다녀오셨는지 준비된 영상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서울 강남에 위치한 포스코 센터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기 포스코 센터 내외에 굉장히 시민 여러분들이 편하게 쉬었다가 또 즐길 수 있는 많은 장소들이 있어서 그걸 좀 소개시켜드리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네네. 공짜? 네, 당연히 공짜죠. 네, 당연히 공짜고요. 직접 한번 둘러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이동해 보실까요? 네. 네, 지금 보시면 음악 소리 좀 들리고 있죠? 네. 지금 보시면 점심시간 이용해서 저렇게 이제 매번 이렇게 버스킹 공연이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고요. 누구나 오실 수 있고요. 포스코 센터를 둘러싸고 마련한 산책로를 걸어봤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센터 주변을 지난 8월 달에 좀 저희가 공사를 했어요. 총 3개 가든, 그리고 2개 산책로를 이렇게 조성을 했고요. 이 길이는 총 얼마 정도 되나요? 저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책로가 2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안쪽은 문화예술 산책로라고 하고 바깥쪽은 이제 공공산책로라고 하는데 2개 길을 합해서 약 990m 정도. 네. 이 정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렇죠. 있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기존에 저희 정원이 흔히 말하는 이제 보는 정원이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연스럽게 사람들도 이제 앉아서 휴식도 취하고 참여형, 개방형 정원으로 이제 바뀐 거죠. 산책로와 정원에 있는 모든 식물은 27종의 한국 토종식물들로만 심었습니다. 각종 조형 미술품을 전시해놓은 야외 갤러리를 지나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처음 마주한 공간은 작품을 전시해놓은 미술관입니다. 거친 질감과 달리 빛의 각도에 따라 형형색색, 변화무쌍한 색감이 보는 이의 발길을 붙잡습니다. 미술관을 나오면 건물 3층 높이에 거대한 수족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수많은 물고기들이 밝은 자연빛과 함께 반갑게 인사를 건네는 듯합니다. 규모가 굉장히 압도적이죠. 어종도 계속 저희가 이제 순화하면서 바뀌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한 60여 종, 한 900마리 정도 이 수족관 안에 서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근처 어린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아쿠아리움을 지나면 철의 역사와 한국의 산업화 등을 주제로 한 박물관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보여드린 공간 전부 다 시민들을 위한 저희가 무료로 공짜로 운영하는 그런 공간이니까 언제 어느 때든 전혀 개의치 마시고 많이들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그냥 회사 사옥 옆이라 그렇죠. 회사 임직원들만 갈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거나 무심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제 회사 공간이다 보니까 좀 말씀하신 대로 지나칠 수도 있고 또 공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미술관이나 실내에 있는 것들은 사유지라고 생각해서 접근을 좀 쉽게 못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입장료 비쌀까 또 봐. 입장료도 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이렇게 정보를 알게 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방금 보신 곳이 이제 서울 도심이라면 조금 외곽으로 나가서 경기도 이천에 있는 공원을 한번 가봤습니다. 경기도 이천이요? 이천은 이제 서울에서 한 1시간 반 정도면 갈 수 있고 또 아울렛도 주변에 있고 온천도 있고요. 그리고 그 솥밥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이천 쌀밥. 지금 유튜브에서 유한님이 오늘은 먹방 있을까요? 지난주 없어서 아쉬웠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아마 현장 취재하러 가는 길에 유찬 기자가 먹방 분명히 했을 것 같습니다. 함께 영상 보시죠. 발걸음을 옮겨 경기도 이천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으로 이천쌀로 빚은 솥밥을 먹었습니다. 시몬스 침대에서 운영하는 테라스를 찾았습니다. 붉은색으로 장식한 나무들이 반겨주는 입구를 지나면 수천 개의 반짝이는 조명이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느낄 수 있습니다. 테라스 공원을 지금 찾고 있는데요. 어떻게 들어오다 보니까 침대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데 지금 찾고 있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테라스를 찾는데 지금 제가 좀 안내해 드릴까요? 네네네. 그러면 테라스 네. 야외 마당으로 바로 여기인가요? 네, 오른쪽으로 나가시면 됩니다.
대형 나무에 막대 사탕 모양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가 마치 동화 속 캔디 마을에 온 듯한 느낌을 자아냅니다. 5년 전 2천 시민을 위해 연 테라스에 1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단영할 정도로 이제 전국적인 명소가 됐습니다. 올해 컨셉이 있습니다. 아, 뭐죠? 네, 올해 컨셉은 바로 동화 속 캔디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환상의 나라에 와 있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예. 특히 MZ세대에게 인증샷 명소이자 핫플레이스로 발돋움하며 인스타그램 해시태그는 11만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인스타 보고 너무 좋을 것 같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트리도 예쁘고요. 다 좋은 것 같아요. 커피도 맛있고. 결혼 기념일이라서 오늘 휴가 내고 와서 여기 좋다고 해가지고 와서 이제 쉬고 있습니다. 또 항상 사람이 많았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평일을 잡고. 네네. 이 외에도 세계 다양한 아티스트와 협업한 트렌디한 작품도 곳곳에서 감상할 수 있고 침대 이야기를 다룬 박물관과 호텔 컨셉의 쇼룸, 다양한 매트리스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 등으로 시민들의 발길을 불러 모으고 있습니다. 사진 한 장의 추억과 따뜻한 커피로 일상에서 벗어나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 시몬스 테라스는 휴일 없이 매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방금 낙엽으로 맞은 거 아닙니까? 아무튼 좀 연출샷을 해보려는데 뒤에서 후배가 그냥 던지는 낙엽 폭행당한 그런 영상까지 잘 봤습니다. 벌써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이렇게 풍기네요, 시몬스 테라스는. 네, 제가 그제 취재를 갔는데요. 그날 마침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 정원을 재개장한 그런 날이었어요. 점등식하는 점등식하고요. 예. 아, 그렇군요. 이 밖에도 배달 플랫폼 배달의 민족을 운영하는 회사죠. 우아한 형제들에서는 장사의 시작에서부터 운영까지 창업을 돕는 무료 장사 학교를 꽤 오래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자영업 영업주 점주들에게 인기 메뉴의 레시피를 무료로 가르쳐주는 셰프 강의도 활발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업을 돕는 무료 장사 학교도 있는 거군요. 그렇죠. 이 역시 ESG의 하나로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회사는 솔직히 뭐 홍보에도 도움이 되고 이미지도 높이고 근데 또 그걸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무료로 좋은 혜택을 누리니까 그렇죠. 서로 윈윈인 것 같습니다. 무료로 또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자, 이번 주 또 알뜰 할인 정보도 준비하셨죠. 어떤 내용 준비하셨습니까? 예, 높은 가을 하늘 단풍도 이제 절정을 맞았습니다. 여행하기 참 좋은 시기인데요. 그래서 여행 관련 할인 정보를 좀 준비해 봤는데요. 문화체육관광부하고 한국관광공사가 이 착한 여행 이 기획 상품을 마련했습니다. 기획전을. 국내 여행사들이 제안한 40여 개 여행 상품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는데요. 기차여행, 트랙 여행, 전국의 명소를 주제로 한 각종 테마 여행을 즐길 수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G마켓 착한 여행 상품 기획전 코너를 통해서 예약하실 수 있는데 1인당 2번까지 40% 할인 쿠폰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고 하시니까 여행 계획 있으신 분들은 아마 둘러보시는 것 추천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지자체에서도 할인 행사하는 곳이 있다고요? 네. 여행에서 또 중요한 게 또 먹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경상남도하고 경상남도 관광재단이 가을 단풍 여행철을 맞아서 이번 달부터 음식점 할인 행사를 열고 있는데요. 이거는 경남 미식여행 예약 결제 시스템에 가시면 예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남의 우수 음식점의 위치나 메뉴, 가격 등을 쭉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뭐 거제, 창녕, 창원, 경남의 유명한 집들 다 모였군요. 네네. 다음 달 15일까지고요. 여기서 이제 음식을 예약하시게 되면 그걸 결제하면 최대 50% 반값으로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아름다운 가을 단풍을 즐기시면서도 배도 든든히 채워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가서 할인해주세요 하면 안 되고 경남 미식 여행 예약 결제 시스템에 가서 선택을 해야 된다. 그렇죠. 경남 미식여행 예약 결제 시스템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두 분 뽑아서 영화 예매권 2장씩 드리는 깜짝 퀴즈. 오늘은 여기서 드립니다. 영어로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머리 글자를 딴 용어로 기업 활동의 친환경, 사회적 책임, 또 지배구조 개선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철학 또는 그 성과 지표를 말합니다. 기업이 시민들에게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을 마련한 것도 이런 경영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무엇일까요? 1번 MSG, 2번 ESG, 3번 SG 언어비. 네, 정답 골라서 지금 상클이 방송되고 있는 JTBC 뉴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당첨자 두 분은 방송 마칠 때 발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래스 이주찬 기자의 발품 경제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구촌에서 화제가 된 소식들 알아보는 월드클래스입니다. 털이 나지 않는 부위에도 털이 수북하게 자라나 이른바 늑대인간이라고 불리며 조롱받던 아기가 있었는데요.
이 아기 이제 말레이시아의 공주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눈만 빼놓고 얼굴이 온통 털에 뒤덮여 있습니다. 얼굴뿐 아니라 몸에도 이렇게 털이 가득하다는데요. 말레이시아에 살고 있는 2살 배기 여자아이입니다. 미스 클리엔이란 이름의 이 아이는 선천적으로 온몸에 털이 과도하게 자라는 희소병을 앓고 있습니다. 이른바 늑대인간 증후군으로 불리는 이 병, 정확한 발병 원인도 치료 방법도 아직 밝혀진 게 없는데요. 남다른 외모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낙인 찍혀버린 아이를 안쓰럽게 여긴 말레이시아 왕비가 최근 이 아이를 양녀로 삼고 싶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2달 전 이미 아이를 직접 만났고 학비와 치료비 지원까지 약속했다고 하는데요. 아이의 친부가 소셜미디어에 왕비의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런 사실이 널리 알려졌습니다. 아이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아이가 행복하게 성장하는 데에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노릇노릇 갓 구워낸 빵은 냄새만 맡아도 기분이 좋아지죠? 그런데 이 빵은 어째 보면 볼수록 먹음직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볼리비아의 전통빵 탄타와와라는 빵인데요. 아기를 포함해 사람의 형상으로 빵을 만드는데 죽은 자를 상징하고 또 죽은 자를 기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해마다 이맘때 볼리비아에선 이른바 망자의 날을 맞아 정성껏 준비한 이 빵과 과일 등을 묘지로 갖고 가 기도를 올리는데요. 이날만큼은 홀령이 이승으로 돌아온다고 믿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명절에 차례를 지내듯이 볼리비아 사람들도 사랑했던 가족의 사후를 살뜰히 살피려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아무데나 실례하는 게 무슨 유행이라도 되는 걸까요? 일본의 한 편의점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 만나보시죠. 편의점 안으로 들어오는 중년의 남녀 손님. 그런데 물건을 고르는 대신 남성 손님이 다짜고짜 편의점 직원에게 화장실 위치를 묻습니다. 그런데 편의점 직원이 화장실이 고장나 지금 쓸 수 없다고 답을 하자 역정을 내기 시작합니다. 함께 있던 여성 손님은 편의점 직원을 밀치고 계산대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그리곤 대뜸 주저앉더니 아니 지금 뭐 하는 건가요? 그 상태로 소변을 보기 시작합니다. 난감한 직원이 제지하려고 했지만 속수무책이었고 결국 경찰을 불러야 했는데요. 일본어와 중국어를 섞어 쓴 걸로 봐서 외국인 관광객으로 추정되는 이 손님들은 현장에서 체포됐습니다. 요즘 편의점 근무를 두고 극한 직업이라고 하던데 왜 그런지 이해가 되네요. 지금까지 월드클래스였고요. 계속해서 상클 라이프가 이어집니다. 상클 라이프 시작합니다. 오늘은 여행으로 우리 상클 가족 여러분의 일상에 휴식을 선물해 드립니다. 오늘의 여행 길잡이가 되어주실 분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만나보실까요? 대한민국 방방곡곡을 아름다운 영상으로 담아내는 여행 작가이자 유튜버 킴스트래블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작가님. 야, 가을입니다. 네, 아니 요즘 이렇게 옆에 뭐 어디 건물 밖으로만 나가도 노랗게 빨갛게 여기 상암동 물든 아파트 단지도 단풍 단풍 좋잖아요. 너무 예쁘잖아요. 네. 가을 끝나기 전에 얼른 만끽해야 할 것 같은데 네. 오늘 특별히 작가님이 강력하게 추천하는 가을 여행지 4곳이 있다고 해요. 4곳 딱. 네. 어디 어떤 어디입니까? 곳이에요? 제가 그 경상도도 있고 네. 충청도도 있고 강원도도 있습니다. 지금 지도로 나가고 이 4곳입니다. 킴스트래블의 픽입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경북 포항으로 먼저 가볼까요? 네, 포항으로 먼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포항에 제가 처음 소개해드릴 곳은 포항 내연산
12폭포를 만나는 가을 여행입니다. 근데 사실 12폭포가 있는 계곡이긴 하지만 처음 들어가는 곳은 보경사를 통해서 들어갑니다. 보경사. 네, 그래서 이 명성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보경사 내연산 폭포로 명성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경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이 계곡길을 따라 들어가시면 수많은 폭포들을 만날 수가 있는데 그 폭포의 개수가 무려 12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연산 12폭포라고 하는데요. 이 12폭포를 다 만나실 수는 없고요. 사실 우리가 걸어서 들어가면 한 7개 정도는 직접 만나실 수 있고 나머지 5개는 좀 눈으로 보기가 아주 힘드실 수 있어요. 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이 12폭포를 다 보겠다는 각오를 하고 이 산을 올랐던 적이 있어요. 완전 고생하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행자들에게는 한 7개까지만 추천드리고 나머지는 그냥 등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 5개는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보경사라는 그 절에서부터 7개 정도까지 보려면 한 어느 정도로 걸어가야 되나요? 거리로는 약 2km 정도 되고요. 걷는 거리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시면 이게 될 것 같습니다. 1시간만 걸으면 7개의 폭포를 볼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사실 1시간을 걷는다는 거는 산길을 걷는다는 거는 쉬운 일이 아니지만 중간중간에 계곡길을 따라 걷다가 폭포를 만나고 잠시 쉬었다 가시면 금방 7번째 폭포에 도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사진에 상생폭포도 나왔죠? 첫 번째 폭포가 상생폭포 맞나요? 네, 맞습니다. 첫 번째 폭포가 상생폭포이고요. 상생폭포까지 가는데 대략 한 30분 정도 갑니다. 그래서 상생폭포까지 가면 지금 보이는 곳이 상생폭포고요. 상생폭포가 쉽게 말하면 쌍둥이 폭포예요. 폭포가 2개가 있는데 지금 물이 좀 말라가지고 한쪽만 내려오는데 쌍둥이 폭포라고 해서 상생폭포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가 거의 한 절반 코스 트레킹 코스고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폭포를 만나면서 올라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올라가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이제 보현폭포 가는 길입니다. 보현폭포. 보현폭포. 쭉 계속 내연산 계곡 따라서 만날 수 있는 폭포들을 쭉 한번 볼까요? 보현폭포 맞고요. 네, 보현폭포가 2번째 폭포입니다. 지금 보시는 곳이. 또 다르게 생겼어요. 그러니까요. 이건 좀 좁아 보이고. 네, 그런데 크진 않아 보이고요. 그리고 3번째로 만나는 폭포가 이제 삼보폭포라는 것이고요. 이 보현폭포랑 삼보폭포는 이제 등산로, 그러니까 트레킹로에서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심코 트레킹 길만 따라 올라가다 보면 이 2가지 폭포는 아마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생폭포를 지나고 나시면 이제 잠룡폭포까지 올라왔네요. 상생폭포 지나고 나시면 이제 표지판 잘 보시고 가시면 2가지 폭포를 동시에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가 잠룡폭포입니다. 바로 연결되어 있는 곳이 무풍폭포이고요. 여기 무풍폭포입니다. 그다음에 바로 또 연결되어 있는 곳이 가늠폭포라는 곳입니다. 가늠폭포. 네. 이 가늠폭포가 이 내연산 12폭포 중에서 가장 웅장하고 가장 아름답다고 제 개인적으로 판단해요.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가장 아름다운 곳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약간 동굴 비슷하게 이렇게. 와, 이거 드론으로 찍는 게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네, 목숨 걸고 넣었습니다.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아주 귀한 영상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지금 구멍에 들어간 영상은 거의 없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그러다 잘못 돌에 맞으면 또 맞아요. 망가지는 거잖아요. 엄청난 손실인데 그걸 감수하고 멋지게 찍어내셨습니다, 영상을. 여기서 이제 여기가 이제 전망대에서 내려다보는 3개의 폭포를 동시에 보는 풍경인데요. 그 절경을 이제 겸재 정선이 진경산수화로 남겼던 작품이고요. 내연 삼룡 추도라는 작품을 남겼습니다. 여기 보이는 다리는 연산적교라는 다리고요. 관음폭포에서 이 연산적교를 이제 이 출렁다리잖아요. 출렁다리를 걸어 들어가면 바로 연산폭포를 만나게 됩니다. 연산폭포. 제가 연산폭포가 관람객들한테 가장 인기 있는 곳이라고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그래요? 다리도 있고. 가장 높고 물줄기가 가장 이제 폭이 넓은 물줄기 그런 폭이 폭포이기 넓구나. 때문에 가시면 굉장히 시원한 정말 진짜 폭포를 만나. 지금 여기 연산교죠? 네, 연산교라고 적색으로 생겨서 연산적교라고도 부르고요. 여기가 연산폭포입니다. 와, 나 오늘 소리 좀 들어볼까요? 와. 여기 갔다 오면
연산도 잘 될 것 같아요. 수학 시험 잘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과도한 말장난이었습니다. 제가 가물 때 갔는데 물이 많이 없잖아요. 예, 예. 조금 물이 수량이 많을 때는 정말 웅장하고 저게 좀 가물 때문에 가을이니까 아무래도 조금. 맞습니다. 아하. 여름철 가면 뭐 수량이 장난 아니겠는데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물줄기 주변에 막 기암절벽이 저렇게 막 있으니까 네. 굉장히 뭔가 상실령이 나올 것처럼 뭔가 이렇게 좀 이렇게 실령적인 느낌도 나고. 그리고 아까 이름이 뭐 관음폭포 이렇게 약간 네네. 불교적인 이름도 있어서 여기에 올라가는 뭐 삼보, 보현 이런 예. 게 다 불교 용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복영사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네. 아마 불교 용어를 사용한 폭포들이 많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이 귀한 드론 영상으로 정말 눈앞에서 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내연산 폭포 비경들 잘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으로 강원도로 떠나볼 건데 강원도 인제군으로 맞습니다. 가보죠. 이제 강원도로 이동합니다. 네. 강원도가 가을이 제일 먼저 찾아오죠. 네. 그래서 제가 초가을에 갔었는데 네. 아마 지금까지도 아직 가을색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인제를 소개해드릴 곳은 예. 인제 자작나무 숲입니다. 이 원대리 자작나무 숲이라고 우와. 하고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고 또 부르거든요. 이제 이른 아침에 제가 찾아가서 운해가 껴 있을 때 찾아간 풍경입니다. 속삭이는 자작나무 숲이라고도 불린다. 너무 네네네. 예뻐. 예. 여기가 특히 그 겨울에 많이 간다고 해요. 맞습니다. 겨울 명소죠. 예, 그 겨울. SNS에 맞아요, 예. 겨울에 다녀온 사진이 한동안 제가 여행에 관심이 많아서 그런지 이렇게 계속 뜨더라고요. 맞아요. 저거 좀 산이 깊은 것 같은데요, 생각보다. 산이 깊은 편입니다. 예. 예, 걸어서 1시간 정도 올라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길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아주 좋습니다. 포장이 다 되어 있고요. 여기가 원정 임도와 원대 임도가 대표적인 두 길인데 이 길을 따라가시면 이 자작나무 숲을 만나게 됩니다. 한 40분 정도 올라갔을 때부터 자작나무 숲이 이렇게 울창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어 올라가면 저렇게 자작나무 숲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진짜 멋있는데 영화 한 장면 같습니다. 여기 영화 배경으로도 왠지 쓸 것 같아요. 많이 쓰였었어요. 이미 이미 많이 쓰였는데 지금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영화 촬영하기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걸리니까. 네. 이 나무가 69만 본을 심었다고 합니다. 1974년부터 1995년까지 약 20년 동안 나라에서 조성을 한 거군요. 산림청에서 조성을 했습니다. 69만 그루.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이 가꾸어 놓은 아름다운 숲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강원도 인제 원대리의 자작나무 숲까지 돌아봤고요. 다음은 또 강원도에 조금 내려가서 대전광역시로 가보겠습니다. 대청호를 꼽아주셨어요. 이거 사실 네, 맞습니다. 많이들 알고 계신 곳이긴 한데요. 네, 호수가 아름다운 산책로 코스가 있습니다. 예. 이 산책로 코스가 대청호 500리길이라고 해서 500리라고 하면 거의 한 200km 정도 되잖아요. 네네네. 이 200km를 둘레길을 만들었어요. 네, 21개의 둘레길을 만들었는데 그 둘레길 중에 가장 가을이 아름다운, 물론 가을뿐만 아니라 사계절 다 아름답지만 4구간입니다. 4구간. 4구간. 이 걷는 코스는 대략 한 1시간 정도만 걸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기가 물 위를 걷는 느낌. 물 위에 단풍을 걷는 느낌,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정말 가을색으로 물들면 정말 아름다운 호수길을 걷는 길이라고 거울 같아요. 물이 잔잔한 게. 맞습니다. 이 호수 풍경으로는 가을철에 가장 걷기 좋은 아름다운 길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판단은 그렇게 제가 글을 썼던 적이 있습니다. 작가님 영화를 찍고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도 영화나 드라마 촬영을 많이 했었어요. 와, 이 대청호 500리 길이랑 가까운 곳에 또 멋진 일출을 감상할 수 있는 숨겨진 명소도 있다고요? 네, 노고산성이라고 있는데 혹시나 이른 아침 아니면 그 전날에 도착하시면 여기에서 일출 보시는 거 정말 추천드립니다. 한 30분 정도 등산해서 올라가시면 노고산성 정상에 이르는데요. 여기서 보는 운해와 물안개 그리고 일출이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 일출 행사도 여기서 열린다고 합니다. 네. 저건 직접 찍으신 거죠? 맞습니다. 예. 노고 산성이라고, 그러니까 산성 원래 산성이었는데 지금 산성터가 많이 남아 있지 않아서 아마 산성은 못 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정상에 가시면 종이 하나 있어요. 이 종이 보이시면 여기가 정상이구나 생각하시면 거기서 사진 촬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대청호 500리 길 그리고 거기서 가까운
노고산성. 노고산성. 야, 저렇게. 근데 시간을 잘 체크 안 하면 조금 놓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맞습니다. 일출 시간 꼭 인터넷에 그냥 일출 시간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일출 시간 딱 맞추셔서 한 1시간 전부터 등산하시면 30분 전에 도착하시겠죠? 예. 그러면 여명부터 일출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인제, 대전에 이어서 마지막으로 충북 괴산으로 떠나보겠는데 우리나라 최고의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있다고요? 그거는 이제 제 판단입니다. 네. 또 더 좋은 킹스레블리 곳이 꼽은 네, 최고. 맞습니다. 예. 근데 혹시 다른 분이 보시면 이 영상 보시면 여기가 더 최고다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 개인적으로 정말 낭만적인 물안개와 함께 노란 은행나무를 동시에 만날 수 있는 신비로운 곳입니다. 아마 영상 보시면 와 이렇게 신비로운 은행나무 가로수길이 있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기가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문강 저수지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환절기 그냥 가을철 아침에 기온이 차잖아요. 예. 이 가을철 아침마다 물안개가 쫙 핍니다. 그래서 그 물안개 사이로 이 은행나무가 쫙 가로수길이 쫙 뻗어 있는데 그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와, 지금 이건 지금 이게 언제쯤 촬영을 한 거예요? 이게 한 2년 전쯤 10월 말경이었습니다. 10월 말이요? 네네, 완전 말이었습니다. 네. 네. 지금쯤 가시면 아마 지금부터 한 일주일 내외로 아름다운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만나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포인트가 꼭 이른 아침에 물안개 필 때 가셔야 됩니다. 낮에 가시면 이런 감성이 절대 안 나오기 때문에 꼭 이른 아침에 안개가 이건 그냥 끼어 있는 게 아니고 안개가 흐르는 풍경입니다. 여기 가시면 왜냐하면 저수지 쪽에서 이게 육지 쪽으로 땅 쪽으로 이렇게 안개가 쫙 흘러오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정말 그림 같은 곳이니까 올 가을에 시간이 되신다면 꼭 이른 아침에 가셔서 이 안개와 가로수길을 은행나무 가로수길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미 저렇게 아까 사진 찍으신 전문적으로 찍으신 분들, 뭐 취미 활동하신 분들은 이른 아침에 많이 와 계시네요. 맞아요. 근데 그 아름다운 풍경을 사진 작가분들의 전유물이었어요. 근데 이렇게 정보가 많이 발달되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많이 가시는데 여러분들도 이 영상 보시면 꼭 이른 아침에 저 풍경을 꼭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와, 안개랑 은행나무가 이렇게 잘 어울릴 줄은. 그러니까요. 그렇죠. 괴산의 문광 저수지까지 봤습니다. 일부러 안개를 정말 특수 장치로 뿌려놓은 것처럼 것 정말 같아요. 맞아요. 그게 정말 와. 서 있으면 정말 감동적입니다. 네. 그 바람이 싹 불면서 안개가 쫙 흐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습니다. 몸을 감싸면서 왔니 하면서 안개가 안아주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깊어가는 가을에 떠나기 좋은 아주 황홀하고 아름다운 여행지 4곳 만나봤습니다. 이 중에 지금 전국의 시청자분들이 우리 집 가까운 곳으로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다 가고 싶어요. 네, 정말 다 가고 싶습니다. 오늘 킹스레블 작가님 좋은 아까 드론 영상까지 정말 귀한 영상까지 소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폭포 가보고 싶네요. 네, 네, 상암노 클래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깜짝 퀴즈 정답은 2번 ESG였습니다. SG 언업이 아니고요. SG 워너비 하신 분 없겠죠? 네. 네, 오늘 당첨자 돼지 엄마 오애경님 2분 축하드리고요. 상클 공식 이메일로 선물 받으실 주소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말 내내 비와 또 바람 주의하시고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본격적으로 쌀쌀해진다고 합니다. 주말에 두꺼운 외투 미리 꺼내놓으시고 다음 주 특히 체온 관리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아침 10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헤어졌지